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중앙대학교 광명병원 가정의학과 신우영입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아까는 오는 길에 이 눈발도 조금 날리더라고요. 저도 지금 감기가 좀 걸려 있는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노년기 건강을 위협하는 질환 중에 하나인 이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인생의 세 번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이 노년기의 건강관리에 대해서 계속 시리즈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이 100세 시대에는 이 인생의 3분의 1이라고 봐도 무려 이 30년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시기를 슬기롭게 보내시는 게 정말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이 어르신들은 같은 질병이라고 해도 조금 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시는 그림은 이 노년기의 이 회복 능력을 보여주는 유명한 그래프입니다. 우리 몸은 보통 어떤 질병이 발생해서 생활 능력이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 이거를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몸 상태가 좋아져서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 거죠. 일반적인 이 젊은 성인 같은 경우는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신체 기능이 약간 떨어집니다. 떨어진 후에 다시 회복하는 기간도 상대적으로 그렇게 길지가 않죠. 바로 회복을 하는데요. 회복한 후에는 당연히 예전 상태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 어르신들은 비교를 해보면 일반 젊은 성인과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질병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이 평소의 생활 능력 자체도 일반 성인보다 떨어져 있는 상태이시지만 이 사소한 질병이 생겼을 때 이 신체 기능이 일반 성인보다 더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기능이 떨어진 후에는 일반 성인과는 다르게 의존적이 되기도 쉽고요. 회복되는 기간도 길어지죠. 그리고 이제 회복이 되더라도 예전 수준까지 회복이 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일반 젊은 성인과는 다를 수 있는 어르신들의 이 신체 기능 상태이고요. 그래서 똑같은 질병이 생겨도 이 회복되는 능력도 일반 젊은 성인보다 떨어지게 되고 또 회복되기까지의 기간도 훨씬 오래 걸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같은 질병이시더라도 조금 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새 건강검진 받으시게 되면 혹시 이런 말씀들 중에 하나라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뭐 혈압이 조금 뭐 높다고 하던가 아니면 허리둘레를 조금 더 줄이셔야겠어요. 혹은 뭐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되는 수치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뭐 한두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재밌는 점은 뭐냐면 가만히 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건강 문제들이 보면 이제 마치 가족처럼 한꺼번에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각각 따로따로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연구들을 보면 이러한 증상이나 이 신호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 이제 혈압이 높은 분들이 대개는 혈당도 같이 높은 경우가 많고 또 허리둘레도 또 같이 또 증가되어 있는 경우가 흔한데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한꺼번에 나타난다라고 해서 한꺼번에 묶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대사증후군이라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이 증후군이란 말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도 익숙하게 많이 쓰고 있는데 영어로 하면 이제 신드롬이 되죠. 이 증후군이란 용어는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여러 가지 증상이나 여러 가지 건강 이상들이 마치 이 연결된 것처럼 가족처럼 한꺼번에 같이 나타나는 상태를 묶어서 우리가 증후군, 신드롬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설명을 드리면 뭐 감기라고 생각을 해볼 때도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뭐 열도 나고 또 목도 아프고 또 동시에 콧물도 나고 기침도 나고 하는 이런 여러 증상들이 한꺼번에 찾아오게 되는데 이 대사증후군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대사 이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신호들이 마치 이 가족처럼 친구들처럼 함께 손잡고 한꺼번에 같이 찾아오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대사증후군은 이제 사실은 어떤 딱 진단 내리는 질병명이라기보다는 이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은 이후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이 매우 높은 건강 상태를 따로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어떤 한 가지 이상 소견이나 한 가지 증상이 있는 것보다 여러 가지가 좀 함께 있을 때 이 위험도가 훨씬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 대사증후군을 우리가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많이 표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의 위험성이 생각보다 매우 심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발표된 결과를 보면 대사증후군이 있을 경우에 이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 이상 증가한다고 하고 있고, 특히나 이 당뇨병으로 진행될 위험은 거의 5배 이상으로 훨씬 커지게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최근에 발표한 이 통계 자료를 보면 성인에서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이 거의 4명 중에 1명에 달한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제 더 우려되는 점은 뭐냐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대에는 100명 중에 7명 정도만 이 대사증후군에 해당이 됐다면 60대, 70대에 가게 되면 이제 무려 100명 중에 40명, 47명으로 이렇게 비율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대사증후군에 더 주의해야 한다는 뜻이 될 텐데요. 그러면 이 대사증후군은 실질적으로 왜 어떤 이유 때문에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걸까 보면 굉장히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이제 비만하지 않으신데도 이 대사증후군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또 유전적인 요인 때문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특정 유전자에 이제 변이가 있다거나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은 이제 대사증후군에 더 취약해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또 이제 노화와 관련해서 이 나이가 들면서 이제 체질적으로 자연스럽게 근육은 줄게 되고, 또 체지방, 특히 이 내장 지방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또 대사증후군 위험이 높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거 말고도 우리 생활 습관도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신체 활동이 적은 분이거나 고지방, 고탄수화물 식사를 위주로 하시는 분이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흡연, 음주 같은 이러한 생활 습관과 관련해서도 이 대사증후군 위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대사증후군은 이제 유전적인 부분이나 환경적인 부분, 그다음에 생활 습관 까지 이렇게 얽혀서 발생하는 굉장히 복합적인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의 이 중심에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연결하는 연결고리로는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런 개념이 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을 텐데요.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인슐린이라고 하는 거는 많이들 아시겠지만 우리 몸에서 이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의 구조를 자동차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이 자동차가 움직이려면은 이제 연료가 필요하게 되는데, 우리 몸에 이제 세포 하나하나도 이제 영양분, 에너지가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에너지의 이 주된 형태, 주된 단위가 이제 포도당이 되는데요. 이 포도당이 이 세포 각각 안으로 들어가려면 이 인슐린이라고 하는 이 열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혈중에 혈액 속에 이 당이
올라가게 되고 혈당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에 반응해서 이 췌장에서는 이제 인슐린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이제 세포 안으로 집어 넣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식후에 올라갔던 혈당도 다시 이제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게 되는 건데요. 근데 이 젊었을 때는 이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아주 잘 작동을 했는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혹은 뭐 뱃살이 점점 늘어나게 되면 이 열쇠가 점점 이 녹이 슬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마치 오래된 자물쇠가 이제 잘 작동을 안 하는 것처럼 문이 잘 안 열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제 세포가 점점 이 인슐린이라는 열쇠의 반응을 잘 못하게 되니까 우리 몸은 이 더 많은 열쇠를 계속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이 안 열린다고 계속 열쇠를 계속 자꾸 복사해내는 거죠. 근데 이렇게 열쇠는 자꾸 만들어지는데 문은 계속 잘 안 열리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다. 인슐린에 반응을 안 하는, 인슐린에 저항하는 그런 상태다라고 용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슐린이라는 열쇠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일단은 이제 혈액 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당, 포도당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게 되니까 혈액 안에서 계속 머물면서 계속 떠다니게 됩니다. 그러니까 혈당이 높아진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혈당도 올라가고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계속해서 더 분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세포 안으로 에너지를 집어 넣으려고 애를 쓰지만 저항성이 이제 높아져 있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더 진행이 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인슐린 저항성이 단지 이 혈당만 높이는 게 아니라 이 혈당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은 혈액 속에 당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이제 영양분이 너무 남아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이거를 지방의 형태로 우리 몸에 저장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혈중에 중성지방도 올라가게 되고 혈당도 높아져 있고 혈액 속에 이런 지방, 지질 성분도 많아져 있다 보니까 혈관이 이제 좁아지게 되고 혈압은 같이 또 올라가게 되는 거죠. 또 이러한 현상들이 혈관벽에 염증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동맥경화도 촉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슐린 저항성 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대사증후군의 여러 이 건강 이상 소견들에 다 하나하나 깊이 연관이 되어 있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포에서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이제 점점 많아지는 이 영양분을 우리 몸에서 지방으로 저장을 해두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몸에서 배 주변에 쌓이게 만듭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 주목을 해야 될 개념이 내장지방이라는 개념인데요. 이 체지방, 우리 몸을 구성하는 지방 중에서도 이 내장지방을 조금 더 특별하게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이 내장지방이 특별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몸에서 볼 때 이 복부에 이 복부 근육을 경계로 해서 바깥쪽에 쌓여 있는 지방이 피하지방이고 이 근육 안쪽에 장기들 사이사이에 끼어 있는 지방이 내장지방이라고 할 때 이 내장지방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그냥 에너지 저장고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는 이제 마치 내분비 기관처럼 여러 가지 물질을 분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방이 쌓이게 되면 내장 지방이 쌓이는 거는 이제 몸이 단순히 둔하게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마치 이제 작은 화학 공장처럼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장 지방에서 만들어내는 물질들이 우리 몸에서는 이제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인슐린 열쇠도 더 녹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혈관 내피세포 기능도 떨어뜨리게 되니까 혈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도 결국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을 돌게 됩니다. 이처럼 이런 복부 비만, 그 중에서도 이 내장 지방이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또 핵심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사증후군이 있는지를 평가하는 이 지표 중에 하나로 우리가 복부 비만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고요. 복부 비만을 측정하기 위해서 허리 둘레를 몇 센치 이상이면 복부 비만에 해당되고 대사증후군의 위험이 높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이제 그 통계 자료를 보여드렸지만, 이제 나이가 들수록 대사증후군이 더 잘 생긴다는 이 결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나이가 들면서 왜 대사증후군이 더 잘 생기게 될까? 보면, 중요한 이 3가지 정도의 변화가 이제 노화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지방의 분포가 바뀌는 건데요. 나이가 들수록 이 지방이 우리 몸에 이제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게 돼서 내장 지방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젊었을 때보다 내장 지방이 거의 뭐 300% 까지도 늘어난다고 하고요. 남자분들도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2배 이상 늘어난다고 하는데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 몸에 있는 근육량도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이제 20살 때와 비교해서 이제 70살까지 근육이 거의 뭐 40%는 줄어든다고 하고요. 이 근육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건 이제 마치 자동차의 엔진이 작아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비유를 해보면 이제 엔진이 크면 이제 연료를 좀 많이 소비할 수는 있지만 이제 힘이 좋은 것처럼 엔진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엔진 크기도 작아지게 되면 연료는 덜 쓰게 되고 또 우리 몸도 똑같이 에너지를 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젊을 때랑 비슷한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기가 쉽고 이 남은 에너지가 또 지방으로 또 변해버리기가 쉬워지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몸 세포에는 각각 이 세포 안에 에너지 발전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에너지 발전소가 연세가 드시면서 노후화되면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집에 보일러가 만약에 최근에 새로 산 보일러다. 그러면 대개는 이제 효율이 아주 좋아서 연료를 조금만 써도 집을 따뜻하게 데울 수가 있는데 옛날 보일러, 오래된 보일러 같은 경우는 같은 양의 연료를 써도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죠. 그래서 우리 몸의 발전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서 이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효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젊을 때와 똑같은 정도, 똑같은 강도의 운동을 하더라도 더 빨리 지치게 되고 그리고 이제 회복되는 기간도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그러니까 더 회복도 더디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이제 우리가 단순히 운동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제 노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내장 지방이 축적하는 거 그리고 대사증후군이 있게 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결국은 이제 혈압이 올라가고 지질 대사에 이상이 일어나고 또 혈당 조절이 장애가 오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심장 질환, 동맥경화증, 뇌졸중, 당뇨병의 위험을 굉장히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대사증후군 자체보다도 이 대사증후군이 있게 되면 이제 가장 심각한 것은 뭐냐면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인데요. 결국은 그런 거죠. 이 대사증후군이 있게 되면 이제 혈관 내부에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콜레스테롤이 쌓이면서 혈관도 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 마치 수도관이 녹슬게 되면, 이제 녹이 쌓여서 이제 좁아지고 잘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지고, 녹이 쓸게 되니까, 이게 이제, 만약에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좁아진다 그러면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의 위험이 생기는 거고요. 뇌로 가는 혈관이 이렇게 녹슬고 좁아지게 된다 하면 이제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이 높아지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대사증후군은 뭐 심장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만이 아니라 이 치매 위험도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20년, 30년 동안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었는데 거기서 보면 이제 중년기에 이 대사증후군이 있던 분들이 노년기에 가면 이제 치매 위험이 굉장히 높아졌고 치매 원인 물질이 되는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이게 뇌에 훨씬 더 많이 쌓여 있었다라고 하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원리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 기억력이나 뭐 집중력이나 인지 기능을 담당했던 이 뇌 부위로 가는 작은 혈관들이 하나 둘씩 이제 막히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장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만이 아니라 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 대사증후군 관리, 혈압과 혈당, 뭐 콜레스테롤, 그다음에 복부 비만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이 대사증후군을 진단할 때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보통 검진 때 체크하는 이 5가지 중요한 지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검진 받으셨을 때 몇 개나 여기에 해당이 되셨는지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사증후군을 정의할 때는 대개 이 5가지 지표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복부 비만, 그다음에 혈압이 높을 때, 그다음에 혈당이 높을 때,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거나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이 HDL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낮을 때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나게 되면 우리가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고 있고 정확히는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 내가 체크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대사증후군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복부 비만, 허리둘레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기준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맞춘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양인 같은 경우는 이 허리둘레 기준치가 조금 달라서 남자에서는 102cm 이상일 때, 여자에서는 88cm 이상일 때를 서양인에서는 복부 비만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 아시아 분들에서는 이 키에 대비해서 같은 체중이라도 이 내장 지방이 더 많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둘레 기준을 더 엄격하게 잡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인의 경우에는 허리둘레가 남자가 90cm 이상일 때, 여자는 85cm 이상일 때를 복부 비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혈압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혈압을 120에 80이라고 하고 또 일반적인 경우에 고혈압은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일 때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 대사증후군에서 얘기하는 혈압이 높을 때는 이 수축기 혈압이 130 이상이거나 혹은 이완기 혈압이 85 이상일 때 혹은 이미 고혈압을 이미 진단을 받으셔서 이 혈압약을 드시고 계실 때로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혈당을 지표로 잡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복 혈당,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안 드시고 잰 이 혈당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100 미만이면 정상으로 보고 있는데 이 100 이상이거나 혹은 이미 당뇨병을 진단받고 당뇨병 약을 드시고 계신다라고 하면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공복 혈당 기준으로 126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죠. 네 번째로는 혈중의 중성지방이 높을 때인데 이제 혈중의 중성지방이 150 이상일 때 혹은 이 이상지질혈증, 고지혈증을 이미 진단받고 약제를 드시고 있을 때 우리가 체크 역시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도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해서 이거는 흔히 얘기하는 우리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좋은 콜레스테롤이 오히려 부족할 때, 그래서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40 미만일 때, 그다음에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50 미만일 때, 혹은 고지혈증을 이미 진단받고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 계실 때는 우리가 이 5번째 항목에 또 역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중에서 몇 가지나 해당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나중에 검진 받으실 때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사증후군의 앞에서 보신 그 진단 기준에서 HDL 콜레스테롤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지표로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 이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콜레스테롤에는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HDL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HDL, LDL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이런 지질 성분을 운반하는 운반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섭취를 했거나 혹은 간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콜레스테롤을 이 혈관의 혈액을 통해서 이제 세포로 운반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LDL과 HDL이 그 사이에서 운반을 담당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를 하면 이 LDL 같은 경우는 이제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우리 세포 각각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HDL은 반대로 이 각각 세포에서 쓰고 남아도는 콜레스테롤을 다시 간으로 가지고 와서 재활용하거나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LDL 콜레스테롤을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을 세포 각각에 전달을 하면서 혈관 벽에 이 콜레스테롤을 쌓이게 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혈관 내피 세포 사이로 이렇게 스며들게 되고 혈관 벽에 달라붙게 되면 이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게 되기가 쉽고 죽상 동맥경화증으로까지 발전하기가 쉽게 되고요. 특히나 또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이 내장지방에서 나오는 염증 물질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염증 물질이 LDL을 또 산화시키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산화된 LDL이 또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게 될 수가 있어서 그래서 더 동맥경화를 촉진을 할 수가 있고요. 반면에 이 HDL 같은 경우는 이제 혈관벽에 쌓여 있는 콜레스테롤을 걷어내서 간으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HDL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있어야지 우리 혈관이 이제 깨끗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비유를 들어보면 이제 이 혈관을 우리가 도로라고 생각을 해볼 때 이 LDL은 콜레스테롤을 이 도로 위에 흘리고 다니는 도로 위에서 그 기름을 흘리고 다니는 그런 쓰레기 트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트럭에서 흘린 기름 때문에 또 도로가 엉망이 되고 또 교통사고 위험도 높아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HDL은 이제 청소차인 거죠. 그래서 기름으로 더러워진 이런 도로를 닦고 깨끗이 청소해서 안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깨끗한 도로가 필요한 것처럼 깨끗한 혈관을 위해서는 이 HDL 콜레스테롤, 좋은 콜레스테롤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거고요.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이제 이러한 변화들, 이러한 대사증후군이 사실은 이제 불가피한 것만은 아니고 이제 최근 연구 결과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적절하게 신체 활동을 하고 또 식이 조절을 하면 이런 변화들을 상당 부분 되돌릴 수가 있는 걸로 또 늦출 수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 복부 비만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 체중을 줄이고 또 내장 지방을 줄이려고 하셔야 되는데 체중을 뭐 우리 원래 체중의 한 5에서 10% 정도만 감량을 하셔도 이런 혈당이나 혈압 이 중성지방 수치가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예전 이제 통계를 보면 체중의 뭐 한 7% 정도만 줄여도 당뇨병 위험이 절반 넘게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만약에 평소 체중이 70kg이신 분들은 5kg 정도만 감량을 해도 그만큼 이제 실제로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사증후군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이제 구체적인 방법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식사 조절, 식이요법이고요. 이제 건강한 식습관을 들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던 내장 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고지방식이나 고탄수화물식보다는 이제
채소나 과일 혹은 이제 통곡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포화지방의 섭취를 줄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포화지방은 주로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 같은 이런 동물성 식품이나 뭐 우리 뭐 치즈, 버터, 크림 같은 유제품이라든지 뭐 이런 팜유 같은 일부 식물성 기름에도 해당이 되는데요. 포화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많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동맥경화 위험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포화지방은 우리가 혈관을 좀 막히게 할 수 있는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섭취하시는 거는 좀 줄이시는 게 좋고요. 대신 이 포화지방을 대체해서 불포화지방산 성분이 많은 그런 지방 종류로 바꾸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산 종류는 뭐 되게 뭐 올리브유라든지 뭐 아보카도 같은 이런 식물성 식품들이 해당이 되고 또 이제 고등어나 연어 같은 이런 생선에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산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혈관 청소를 도와주는 기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화지방은 좀 줄이는 대신에 이런 불포화지방산이 포함된 이런 좋은 지방을 좀 섭취해 주시는 게 이 대사증후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포화지방, 뭐 불포화지방도 있지만 트랜스지방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트랜스지방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공식품류,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튀김류나 뭐 도넛, 뭐 그다음에 크림 들어간 쿠키 종류 뭐 이런 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공장에서 만들어낸 가공식품류에 해당되는 것들이 많고 트랜스지방 같은 경우는 혈관을 좀 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나쁜 기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앞에서 이제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줄이고 불포화지방산으로 대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트랜스지방이 들어있는 음식은 줄이는 게 아니라 아예 피하시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탄수화물도 이제 섭취를 신경 쓰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흰 빵이나 뭐 흰 쌀밥 같은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되도록 이제 도정하지 않은, 정백하지 않은 통곡물, 뭐 현미나 통밀빵, 귀리 같은 이런 통곡물로 좀 대체해서 이 식사를 하시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는 것도 좀 완화시킬 수가 있고 대사증후군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중해식 식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요새 들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 식사법 중에 하나인데요. 전문가들도 굉장히 많이 추천하는 이 식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는 없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식단으로 구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지중해식 식사는 대개는 밥을 이 현미나 잡곡밥으로 하고 채소는 이제 매끼 한 주먹씩은 먹도록 하고 있습니다. 생선은 일주일에 이제 2~3번은 먹도록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과일은 하루 1개, 뭐 견과류는 뭐 하루 1줌 정도를 먹도록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대규모로 연구가 된 이 결과가 보고가 됐는데, 이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다른 걸 하지 않고 지중해식 식단을 따르는 것만으로도 우리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거의 뭐 셋 중에 1명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가 된 바가 있어서 그러니까 약물 치료 없이도 이런 단순히 식단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운동인데요. 운동이 몸에 좋은 거 다 뭐 알고 있고 하려고 하지만 사실 실천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운동이 이 대사증후군에 있어서는 확실히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고 또 혈당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게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일주일에 5번 이상, 하루에 30분 이상은 유산소 운동을 해주는 게 좋은데요. 근데 뭐 꼭 특별한 어떤 운동을 하시라는 것보다는 가장 좋은 유산소 운동은 뭐 걷기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고요.
얼마나 걸어야 되냐, 하루 30분 이상을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한 번에 30분을 다 못 하실 것 같으면 뭐 나눠서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10분씩 뭐 3번 이상 하루에 실천을 해주셔도 좋고요. 이렇게 일주일에 5번만 실천을 하자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 30분 걷기 운동하는 것만으로도 이제 대사증후군 위험이 크게 감소했다는 결과도 많고, 그래서 이제 뭐 어떤 특별한 뭐 운동기구나 뭐 어떤 복잡한 운동법이 아니더라도, 이런 꾸준한 걷기만으로도 건강을 크게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이제 보탠다면,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게 되시기 때문에, 이 단백질 섭취를 좀 충분히 하시면서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을 해 주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뭐 이런 운동 기구가 없더라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운동들이 찾아보면 많으니까요. 뭐 예를 들면 뭐 의자에서 뭐 천천히 일어났다 앉았다를 뭐 10번씩 반복한다든지, 뭐 벽 짚고 발 뒤꿈치를 좀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 뭐 10번 정도 반복하기, 팔을 뭐 옆으로 양옆으로 들었다 올렸다 하는 거 뭐 10번씩 반복하기, 뭐 이런 거를 뭐 하루에 3번씩 한다거나, 이런 것도 충분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무리하지 않고도 근육량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지키는 데 도움이 되니까, 요런 것들은 한번 실천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이 조절하는 거, 그다음에 신체 활동 늘리는 거 말고도 제가 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사증후군의 스트레스 관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그래서 특히 또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더 받을 일이 많아지실 수 있고 더 민감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 관리를 꼭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 기분 탓인 게 아니라,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이 코티솔 분비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코티솔이라는 이 호르몬은 분비가 늘어나게 되면 혈당도 높일 수가 있고 혈압도 올릴 수가 있고, 또 배에 이 내장 지방, 뱃살도 더 잘 쌓이게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식욕도 올리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더 우리가 과식하고 음식 조절이 힘들게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운동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해소법도 뭐 별다른 특별한 걸 하시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매일 뭐 가벼운 산책을 하시는 것도 스트레스 해소법이 될 수가 있고요. 뭐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뭐 아니면 화분 가꾸기도 좋고, 뭐 본인이 좋아할 수 있는, 그다음에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하나 뭐 정하셔서 이렇게 스트레스도 줄이고 또 즐거운 마음도 키울 수 있는 이런 방법도 또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4번째로 또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수면 관리인데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는 것도 이제 대사증후군 관리에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뭐 잠을 잘 자는 게 대사증후군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싶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잠이 부족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대사 체계에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또 우리 몸에서는 이제 배고픔을 느끼는 호르몬도 증가하게 되고, 또 스트레스를 느끼는 그런 호르몬도 증가하게 돼서 또 앞에서처럼 자꾸 먹고 싶어지고, 또 이제 혈당도 올라가고 혈압도 높아질 수가 있고요. 또 특히 단 음식을 더 찾게 되기가 쉬워서 우리가 이제 충분한 수면을 취하려고 하는 것도 이 대사증후군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규칙적으로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려고 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숙면 취하고 스트레스 줄이시면 이제 자율신경계, 교감신경계도 안정이 되기 때문에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화 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5번째 마지막 일 텐데요. 정기적인 건강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얼마나 뭐 자주 이거를 체크를 해야 되냐 하실 수 있는데, 우리 뭐 혈압 같은 경우는 집에 이런 가정 혈압계가 있으시면 매일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요새는 뭐 어디 뭐 보건소나 동네 약국에서도 이렇게 무료로 혈압 재볼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이런데 한 번씩 뭐 혈압을 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은 뭐 3-4개월에 한 번은 어르신들은 체크해 보시면 좋고, 허리둘레도 뭐 3개월에 한 번씩이든 이렇게
재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허리둘레나 우리 혈압이나 혈당, 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셔서 혹시나 이상 수치가 나온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제 의사와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 외에도 많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뭐 금연하시는 거, 절주하시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담배도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킬 수 있고 또 과도하게 음주하시는 것도 간에서 이제 중성지방 합성을 촉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배 줄이시고 또 절주하시는 것만으로도 대사증후군 위험을 크게 낮출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식사 관리하시는 거, 그다음에 신체 활동 늘리시는 거, 또 건강 체크하시는 거, 이러한 생활 습관들을 좀 많이 개선하고 또 실천을 하시면 또 대사증후군 예방하고 관리하는데 생각보다 꽤 큰 효과가 있다는 거를 소개를 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께 이 대사증후군이 생각보다 좀 심각한 건강 문제일 수는 있지만 이제 스스로 인지하시고 잘 이 생활 속에서 관리를 하시면 충분히 이제 개선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르신들의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은 이 자체로 뭐 어떤 질환이거나 하기보다는 우리 몸이 보내는 어떤 경고 신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이런 이상 신호, 경고 신호를 보낼 때 이거를 무시하지 않고 이제부터 이제 관리를 시작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생활 습관, 작은 생활 습관 변화부터 하나씩 실천을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이 대사증후군은 보통은 이제 한순간에 딱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오랜 생활 습관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작은 습관부터 조금씩 한번 변화해보고 실천해보자라고 생각하시면 이게 하나하나 누적이 돼서 이 대사증후군 예방하고 관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겪는 이 신체 변화들은 사실은 이제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요. 그래서 스스로 좀 본인의 건강을 잘 알고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시면 더 건강한 우리 100세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질문 주신 내용 중에서 어르신 대사증후군 관련해서 혹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을 드려보고, 혹시 이제 들으시면서 이해 안 가셨던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도 질문 주시면 제가 답변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핑 러버님께서 임신 24주차이신데 산부인과에 가서 포도당 수액을 맞게 되셨고 밤 11시부터 7시까지 맞으셨는데 그날 아침에 8시쯤 공복 혈당 측정하니 140이 넘는다고 나와서 아마 아이에게 이상이 없을지 포도당 수액 때문에 그런 건지 좀 걱정이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원인이 될 수가 있죠.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도 혈당으로 변하지만 어쨌든 포도당 수액도 혈액에 직접 우리 포도당 에너지원을 주입을 해준 거기 때문에 당연히 평소보다 혈당이 높게 나올 수가 있고요. 공복이시더라도 높게 나올 수가 있고 뭐 포도당 수액 때문에 일시적으로 올라갔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뭐 질환이나 뭐 다른 증상이 없으시다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엔젤님께서 57세 여성분이신데 식후 1시간에 220, 식후 2시간에 180 정도, 공복에 100에 110이 나오고 당화 혈색소는 6.0 정도 나오시는데 이런 상태가 3, 4년이 되셨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은 식후 1시간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지, 그리고 당뇨약 복용은 못하는지 궁금해 하셨고요. 한 달 전부터 고혈압,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만약에 당뇨병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면 저희가 보통은 목표치를 이제 공복 혈당은 130 이하, 그다음에 식후 2시간에 이 혈당을 쟀을 때는 이제 180 이하 정도가 되게 이제 목표치를 두고 약을 드리고 있고요. 당화혈색소 기준으로 하면 사람마다 조금씩 기준치를 다르게 잡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6.5 이하가 되게 약을 쓰게 되는데요.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려면 이제 공복 혈당으로는 126 이상이시거나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이거나 이제 식후 2시간 때는 이제 200 이상이거나 하면 저희가 이제 당뇨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복 혈당이 100에서 110 사이이시고 당화혈색소가 6.0 정도니까 아주 이상적인 정상 범위는 아니시지만 당뇨병에는 해당되지 않는 그 사이 단계, 그러니까 당뇨병 전 단계에 해당되시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가 이제 3, 4년 정도 지속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당뇨병까지는 아니더라도 혈당이 좀 높게 나오신 분들은 이 그 수치 자체도 보지만 사실 추이도 같이 꼭 고려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예를 들어 3개월이나 6개월마다 검사를 하는데 이제 할 때마다 혈당이나 당화혈색소가 쭉쭉쭉 이렇게 올라가는 추이를 보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조금 더 생활습관 교정을 조금 더 이제 엄격하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검사도 조금 더 자주 체크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또 많으시거든요. 뭐 몇 년 동안 당뇨병 전 단계이긴 한데 그 수치 그대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그래도 추위가 점점 올라가는 추위인 분들보다는 조금은 그래도 걱정을 덜 하셔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식습관 조절, 신체 활동을 늘려주시면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병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방적으로 당뇨병 약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물론 이제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되는 거는 아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만약에 굉장히 비만하시다거나 혈압이나 뭐 고지혈증이 굉장히 조절이 안 되시는 경우나 다른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는 또 예방적으로 드리기도 하는데요. 근데 약보다는 일단은 식습관 조절, 신체 활동부터 먼저 좀 실천을 해보시면 생각보다 효과가 있어서 그거부터 한번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피라이프님께서 갱년기 다이어트 살이 안 빠지는 이유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전에는 운동을 하면 살이 잘 빠졌었는데 완경을 마친 현재 복부 비만, 허리와 엉덩이 살이 도무지 빠지질 않습니다. 굶어서는 죽어도 못 빼겠고 덜 먹는 수밖에 없는데 다이어트 약 말고 살을 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거고요. 우리가 뭐 20대 때나 젊었을 때는 뭐 한 끼만 굶어도 뭐 체중이 너무 잘 빠지고 했지만 이제 특히나 이제 완경을 마치시고 나서는 이제 여성 호르몬 체계가 그렇게 변하기도 하고 연세가 드시게 되면 나이를 한 해 한 해 먹을수록 생각보다 체중이 잘 안 빠지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해도 굶어도 잘 안 빠지고 이제 건강만 좀 상하게 되거나 좀 너무 기력이 없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이제 이 갱년기에 있으신 분들도 특히 이 식이 조절이 정말 중요한 거는 맞고요. 근데 이제 무조건 굶거나 무조건 적게 드시라고는 저는 말씀은 안 드리고 이제 음식 종류를 조금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이제 무조건 양을 줄이시는 게 아니라 이제 몇 가지 좀 체중이 늘기 쉬운 살이 복부나 이제 허리 엉덩이에 잘 붙기 쉬운 그런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가공식품류나 이제 밀가루 음식이라든지 뭐 이런 뭐 몇 가지 열량이 굉장히 높고 한 음식들 몇 가지만 딱 끊으시고 나머지는 좀 골고루 드시는 게 오히려 이제 체중 감량되기 쉬운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마인드를 바꾸셔서 뭐 음식 종류를 바꾸는 것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엔젤님께서 교수님 50대 중반쯤 되어서 혈압약 시작하는 경우 혈압이 얼마쯤이어서 약 복용이 되는지 갑자기 180 정도가 나와서 복용 중인데 이런 경우 혈압약 저용량으로 해서 서서히 떨어뜨리는 게 원칙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고용량으로 120 이하로 유지하는지를 궁금해 하신 것 같아요.
130 이하로 혈압약을 드시고 조절이 되긴 하는데 140 이상 나올 때도 있다고 하셨고요. 어쨌든 좀 추이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정확히 잰 혈압이다라고 하면 대개는 이제 다른 기저질환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다라고 하면 이제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140 이상이 되면 고혈압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근데 얼마든지 우리가 혈압을 잴 때 가장 정확한 거는 5분 이상은 안정을 취하고 나서, 그리고 그 전에 뭐 커피라든지 술이라든지 다른 뭐 혈압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없고 막 움직이지 않은 상태로 또 정확하게 측정을 쟀을 때 혈압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또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려면 한 번 그렇게 높게 나와서는 안 되고 다른 날 다시 측정했을 때 이제 2번 이상 높게 나와야 저희가 고혈압으로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정말로 이제 약을 복용해도 이 130 이하로 나오는 건지 뭐 이것도 확인해 보시면 좋고, 얼마든지 우리가 움직이다가 쟀다거나 아니면은 커피 한 잔 하고 조금 있다가 쟀을 때는 일반 정상적인 분들도 다 일시적으로는 140 이상 나올 때도 있기 때문에 기복을 보시기보다는 좀 이렇게 추이 매일매일 좀 안정된 상태로 쟀을 때 혈압 추이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180 이상 나오는 분이다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이제 처음부터 저용량으로 시작해서 서서히 떨어뜨릴 수도 있지만, 요즘 추이는 이제 전 세계적인 가이드라인이 그래도 이제 목표치 이하, 뭐 120에 80이라면 120에 80으로, 뭐 140에 90 이하면 그 목표치에 맞춰서 처음부터 좀 이렇게 복합제를 쓰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혈압을 이제 치료 목표치에 맞추는 게 더 이제 사망률이라든지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낮추는 결과를 준다고 해서 요새 추이는 조금 더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쓰는 추이이기는 합니다. 네, 많은 질문 주셨는데요. 우리 시간이 다 되어서 여기까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사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심각한 건강 문제의 경고 등일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적절하게 생활습관 관리를 하시면 얼마든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하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하나라도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벌써 연말인데요. 여러분들 우리 한 해 건강한 또 마무리 하시고 또 활기찬 또 건강한 시작을 또 진심으로 응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